자, 핸들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시작이야, 시작. 핸들바 포지션이 높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쪽으로 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기본 자세가 바뀐다 라고 하시면 자세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낮은 핸들이 나오기 전에는 핸들이 지금 그 하드 핸들 거보다 높게 나오죠. 순정이 높게 나왔을 때는 아까 내 마이너스 중앙에 놓는 것보다 마이너스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낮게 하려고. 그러면 좀 전에 여기서 설명했듯이 뒤쪽으로 가면 안전성은 높아지고 주행 안전성은 높아지는데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밑에 있으니까 내가 당겨서 갈 때 약간 어깨나 이럴 때 힘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내가 바이크를 걸어서 당길 때도 정확하게 힘이 분배돼서 걸쳐서 당길 수 있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높낮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힘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핸들의 위치나 핸들의 폭이나 지금 우리 선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폭을 좀 줄여야 돼요. 예, 기존 거보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핸들은 커팅해서 쓰는 겁니다, 원래. 예, 그래서 기본 우리 순정 핸들은 81cm가 나와요. 81cm. 그래서 보미 씨 같은 경우에도 2cm 정도, 1cm, 1cm라든지 아니면 5mm라든지 해서 82나 79 정도로 맞춰서 세팅을 해서 타면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이 되고 핸들을 0에서 앞쪽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면 어깨 컨트롤, 아까 이제 효중이가 얘기했던 어깨가 많이 불편하고 왜냐면 내가 팔을 엘보 각도가 딱 유지가 되고 핸들 조향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핸들바를 앞쪽으로 하면 분명히 스트레이트로 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핸들 조향이 짧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깨 컨트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작점이 어쨌든 핸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핸들의 설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순정 높이가 낮게 나오는 거 아시죠, 형님은? 네. 23년도 기준보다 24년도는 하드 핸들 베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하드 핸들은 낮은 핸들 포지션에 그 핸들을 선호를 합니다. 핸들이 낮아야지 앞뒤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자, 그러면 23년도까지는 왜 높은 핸들이 나왔을까요, 형님? 하드 핸드로가 유행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달리는 베이스에 집중해서 엔드류 그냥 임도를 달리고 강뚝을 달리고 하는 엔드로 칩이 달리는 베이스의 설정에 맞게끔 나왔다 해서 우리가 23년도 바이크는 핸들을 무조건 세팅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은 다 낮은 핸드로 바꿨습니다. 23년도까지는 엔듀로 칩이 달리는 베이스의 엔듀로를 선호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핸들도 낮추는 걸로 무조건 출고할 때 낮췄었고 그리고 바이크도 많이 거칠었거든요. 24년식은 약간 순한 양이라고 해서 내가 파워밴드를 열어서 파워밴드를 열 때 확실하게 열면 그때 거칠어지는데 23년도까지의 바이크는 기본 베이스가 약간 클러치만 딱 걸었다가 놓으면 좀 확 튀어나가는 그런 베이스가 더 강했던 바이크이기 때문에 더 약하게 우리가 지금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바이크보다 더 약하게 설정해서 탔거든요. 300을 하드 엔드로 베이스로 세팅을 했단 말이죠. 거꾸로. 근데 이제 지금은 하드 엔드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에서 조금만 보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팅법을 또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지금 현존보다 더 낮은 핸들도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비스라는 친구가 더 낮은 핸들을 쓰거든요. 더 낮은 핸들을. 그래서 왜 낮은 핸들이 좋은가? 혹시 아시는 분? 왜 낮게 타야 되는지? 상체를 세우고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낮은 핸들 쓰면 불편합니다. 예, 왜냐면 왜 낮은 핸들을 쓰라고 그러지? 어깨가 더 아프고 이상한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니까. 높으면 내가 편하게 이렇게 탈 수가 있는데 딱 세우고도 높으면 낮아지니까 이제 더 내려가니까 팔이 더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꾸로 스탠딩 했을 때
스탠딩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게 딱 일직선으로 서야지 스탠딩이라 하고 딱 섰을 때 핸들이 안 닿으니까 꾸정하니까 이 핸들 너무 낮으면 불편한데 좀 더 높여야겠다 해서 라이저를 올리고 더 높게 설정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앞뒤 밸런스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앞뒤 밸런스. 저희가 닫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닫았을 때 핸들바가 높이 있으면 조금만 닫아도 터치가 되죠. 그죠? 그러면 닫는 양이 적습니다. 그럼 앞에 들리는 앞바퀴가 뜨는 현상을 상체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앞쪽을 눌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쪽 그립을 확실하게 주고 뒷그립을 주기 위한 핸들 방향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네. 앞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앞면이 높은 주행, 뒤가 낮은 주행. 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쪽 베이스가 높아야지 주행이 피곤함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이유 아시는 분. 앞이 좀 높아야지. 장애물에 대한 저항을. 그렇죠. 예. 서스펜션이 길어서 뒤쪽 베이스로 가 있어야 자동적으로 뒤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그러면 앞 터치감이 없어요. 앞쪽 터치감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앞 서스펜션이 노면의 터치가 강하면 뒤엔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앞 서스펜션 노면의 터치감이 없어질수록 약해질수록 뒤에는 더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앞이 데이지 않는 주행을 해야지 주행은 편해지기 때문에 앞 서스펜션이 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전에 노든에 있던 프로, 저게 이제 기본 서스펜션보다 2cm가 길거든요. 프론트가 2cm가 길어요. 근데 그러면 다들 얘기할 거예요. 앞에가 그럼 너무 많이 뜹니다. 그죠? 앞에가 길어버리면은 어필해서 더 많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잡아야 돼? 원동아. 그렇죠. 동작으로 잡아야지. 예. 네. 동작으로 잡는 거예요. 무게중심의 동작으로. 낮은 핸들도 또 하나 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낮은 핸들. 응? 낮은 핸들을 달면은 좀 그걸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까? 앞 서스펜션을 길게 하는 대신에 핸들을 낮은 핸들을 달면은 듀얼에도 그거를 좀 상체 어떤 포지션에 대한 뜨는 거를 조금 상쇄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핸들 베이스로 쓰는 게 더 우리가 하드 핸들 베이스, 그러니까 듀얼도 약간 하드 성향이 강해지면 로드가 아니라 인도 투어라든지 달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나는 하드 듀얼을 좀 타고 싶다. 그래서 험한 장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포지션은 어쨌든 간에 앞뒤 밸런스를 최대한 맞춰주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동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앞뒤 동작. 닿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어필 각도가 오르막길이 세지면 세질수록 제가 앞바퀴에 그립력을 주면 줄수록 앞바퀴는 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닿는 것도 그만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내가 빠르면은 더 이상 못 닿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고개가 들어가서 휀다로 얼굴을 쳐박아야 되는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최대한 하고 타시는 게 맞다. 뒤쪽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쪽 베이스는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세팅을 할 때 무조건 앞쪽은 높게 뒤쪽은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라 그런 주행, 앞쪽,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95%의 주행이 완성도가 됐을 때 이런 세팅을 하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주행도 안 되고 불편한데 앞바퀴 뜨는 이 각도가 이게 너무 불편해서 아직 적응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앞뒤 밸런스를 이렇게 내가 프로들이 하는 지금 이게 세팅이거든요. 프로 세팅. 예. 지금 프로 라이더리 타는 서스펜션 길이는 2cm에서 3cm가 더 깁니다. 프론트가. 맞아야 된다. 근데 거꾸로 신체 조건 때문에 바이크를 낮추는데 아마 회종이는 해봤을 거예요. 바이크를 낮추는데 링크 다운을 해보신 분. 링크 다운. 그죠? 링크 다운 해보셨죠? 허스크바나나 가스가스에 링크를 긴 걸 대서 다운하는. 그리고 그렇게 다운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는 또 라이저를 대서
서스펜션을 쭉 뽑아서 내리죠, 그죠? 그런 세팅을 하시잖아요. 그런 세팅은 잘못된 세팅입니다. 네. 잘못된 세팅. 왜냐? 라이저를 올려서 서스펜션을 그만큼 다운되지만, 높이는 다운되지만, 라이저에 올린 만큼 핸들 높이는 높아지죠, 그죠? 높아지면 닿는 면적이 좁아지고, 그리고 뒤에 서스펜션을 링크 다운을 하면 웨이트, 스프링에 웨이트 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웨이트 값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웨이트 값의 설정에 대한 값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죠. 기본 웨이트는 예를 들어서 4.2N이면 이해하시죠? 스프링의 뉴튼 4.2N이 설정되어 있으면 무게 설정에 따라서 몸무게가 75kg 정도 나가면 2N 정도 떨어뜨리고 3N에서 제가 뭐 10kg 정도 높으면 높이고 2N에 3N을 높이고 그게 설정이 나와 있죠, 그죠? 매뉴얼에. 근데 각도가 틀어지면 링크 다운은 결국에는 쇼바의 각도를 변형시켜 주는 거거든요. 뒤쪽으로 변형되면 스프링의 웨이트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면 예를 들어 내 몸무게가 85kg다. 근데 스프링 각도를 변형했다라고 하면 스프링 영역 때는 그냥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서스펜션을 10까지 다 써야 되는데 5 정도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없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럼 그립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립력이. 네, 그래서 링크로 다운해서 쓰시는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세팅이 하나다. 그래서 서스펜션은 분명히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뭐 조금 더 싼 거를 선택해서 세팅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라이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링크 다운 하면 뭐 대략 한 45만원 정도 부품값 들어갈 건데 한 35만원 더 쓰시고 앞뒤 서스펜션 다운 해가지고 내 신체 조건에 맞게끔 앞뒤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타는 게 최고 효율적인 세팅이다. 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세팅은 주행의 편안함 그리고 다운힐도 편하고 노면의 타치감은 없지만 차고가 높아지고 앞이 많이 뜨는 베이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운영은 아직 아니다 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립 이렇게 걸쳐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걸쳐라. 대표님, 이렇게 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치는 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니까 팔의 모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 이게 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우리가 딱 가슴 열고 가슴 닫으면서 그냥 앉는 그 부위는 잡는 위치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잡았다가 뒤로 오면 이 상태로 못 가잖아요. 팔을 펴려면 분명히 정위치로 와야 되기 때문에 손의 위치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정. 그 다음에 변화. 정의 변화. 예.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홀딩되어 있으면 폈을 때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손의 위치는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꼈을 때는 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 네. 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포지션은 바뀔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잡는 강도만 조금 조절해주면 된다는 거. 정. 약간 옆으로 돼 있죠, 그죠? 네. 이게 아니잖아. 예. 네. 정에서 변화. 네. 또 굳은 살이 많이 배기는데 이게 얘가 굳은 살이 많이 배기는 건 힘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네. 유독이 많이 쓰시고 그리고 손바닥이 터지거나 굳은 살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힘을 많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드엔드를 타시는데 손이 터지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으로 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 형님이 주행 스타일을 편안한 베이스로 자꾸 생각해서 노력을 해야지 잘 안 돼. 아까 전에도 형님이 그랬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라고 하는 게 잘 안 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행 스타일을 변화는 1년, 2년, 3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해서 주행으로 다 끝내야 된다고. 주행. 제가 지금 여기 재영이 있나? 없지? 어디 갔어? 쳐다봐. 재영이한테 지금 이제 재영이가 어쨌든 뭐 저한테 와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뭐 예전 베이스의 스타일이 너무 강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탔기 때문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여기 삼촌들하고 같이 교육받은 삼촌들하고 오늘의 투어를 과제로 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올라갔네 못 올라갔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르에서 그립을 어떻게 주니까 더 효율적이었다 뭐 이런 그런 대화를 뭐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가장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너는 주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행.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재영이 하면 잘 타잖아요, 그죠? 뭐 골드 클래스 2, 3등 하고 뭐 어쨌든 25년도에 브론즈, 실버 다 겪고 어쨌든 골드 올라와서도 포디움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쟤도 어쨌든 성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포디움 1, 2등에 계속 유지를 하려면 주행이 빨라져야 돼. 주행이 테크닉으로 그 주행을 먹으려고 모든 장르를 소화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드앤디로도 결국엔 그 골드 클래스, 실버 클래스 정도에서 포디움을 하려면 속력이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험로 주행 속력이라든지 어필을 내가 주행으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서 얼마나 빠른 통과를 해서 그냥 성공해서 한 번에 성공해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데를 그냥 주행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주행 능력이 제가 약하다는 얘기지. 제 골드에서 계속 성장을 하려면 그래서 기본 베이스의 속력이 10km라고 하면 제가 평균 속도가 10km라면 11km, 12km, 13km 계속 늘려나가는 그거를 우악스럽게 감아서 가는 게 아니라 기아 업다운이 제가 좀 많이 제가 하는 스타일보다 조금 더 저단으로 쓰거든요. 저단 그걸로 고단 베이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높여라. 제가 이제 계속 요 근래에 한 달 사이에 계속 말을 하거든요. 네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 후에 나중에 테크닉을 네가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행을 또 얘기하지만 주행이 엄청 중요하다. 네. 팔꿈치는 벌리고 어깨는 팔꿈치 엘보 하라니까 이렇게 승모근 세우는 게 아니라 편하게 네. 그냥 터치. 네. 그래서 무게만 실어주는 거야. 핸들에 내가 몸에 무게만 실어주게끔 엘보 그래서 엘보를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엘보를 근데 엘보를 들으라니까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움. 자 상체를 닿지 않으면 엘보를 제가 일부러 세워야 됩니다. 상체를 닿지 않으면 엘보 각을 하려면 엘보가 쳐져 있어 그러니까 세우려고 하면 일부러 세워야 돼. 근데 상체가 닫혀 있으면 자연적으로 엘보를 세우지 않아도 엘보 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닿는 자세의 엘보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타면 안 되는 이유. 가동 범위 같은. 가동 범위 같은. 가동 범위도 좁고 이 어떤 저항에 대한 그렇죠. 서스펜션 저항에 대한 얘는 벨트가 걸리지만 얘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항 몸의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몸의 서스펜션이 작용을 하기 위해 또 엘보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서스펜션. 상체와 머리, 허리와 머리는 세운다. 허리와 머리는 세운다. 허리와 머리는 세운다. 이게 시선 처리거든요. 허리와 머리. 그러면 가슴은 열리겠죠, 그죠? 제가 아까 가슴을 열으라고 했잖아요. 허리와 코어와 머리는 세운다. 가슴이 열리죠.
이렇게 말고 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세운다는 게 머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숙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시선 처리. 네. 고개는 이렇게 꺾어지는 예. 시선 처리. 그래서 허리와 머리는 세운다. 그래야지 가슴이 자연적으로 열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코어. 코어에 힘을 줘서 허리와 머리는 세우고 가슴이 자연적으로 열리는.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 가슴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코어가 잡혀야 앤드류도 탈 수가 있어요. 균형도 밸런스도 나올 수 있고. 운동의 기본이죠. 코어는 발은 정경해 두고 바이크에 밀착시키고 정경해 두고 바이크에 밀착시키고 밀착. 근데 다 이렇게 답니다 지금. 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벌려서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뭐 이렇게 타고 그죠? 잘못된 거예요. 밀착시키고 완전히 밀착시키고 두고 허리 세우고 목 세우고 가슴 열고 아까 했던 거. 한 가지만 질문드려요. 예. 그 정경이라는 게 발가락을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이로? 그 사이를 그 끝에 걸치면 되는 거예요? 정경. 예. 여기가 정경이에요. 앞쪽 베이스로 놓으면 발목 부러집니다. 그래. 네, 발목 부러져요. 조금 예전에 타신 분들은 팔자 돌기 모터크로스 코너를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배워보신 분. 모터크로스 코너, 다리 뻗고 코너 이거 배워보셨죠? 자, 앤드류의 주행은 모터크로스 코너는 쓸 때가 1, 2%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위 5%에서 속하는 5%. 95%의 주행에는 모터크로스 코너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슬라럼을 하셔야 돼요. 슬라럼 모르시는 분. 슬라럼. 스키처럼 슬라럼. 지금 영상 보여드린 거. 네. 엉덩이, 그러니까 핸들이 보내고, 아까도 설명한 거. 핸들이 왼쪽으로 틀어지고, 거기에 맞게끔 몸을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그 린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보통 코너 돌 때는 안쪽으로 탄다고. 이제 노면 상태가 미끄러운 길이잖아요. 더트 끝길이기 때문에 린아웃을 하는 이유는 코너를 각빙을 주면 분명히 슬립이 이루어집니다. 네. 슬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반대쪽으로 바이크가 더 이상 전도되지. 내가 바이크를 몸으로 보냈으니까 버텨주기 위한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슬라럼 주행하셔야 돼요. 슬라럼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루 종일 주행을 하는데 다리를 코너 쓸데없이 내가 싱글길이나 이런 천천히 가는 길에서 피곤하게 다리가 떨어지시는 분들, 그게 버릇이거든요. 버릇.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살짝 얘기했죠. 오늘은 스텝에서 다리를 내리지 않아야겠다 라는 숙제. 질문이 있네요. 예. 근데 슬라럼 이렇게 코너링 하는 게 슬라림은 코너가 아니라 주행입니다. 네, 주행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나고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직선 구간 코너를 나오기 전까지 구간이 좀 거리가 확보되면 그게 더 주행 전체적인 속도가 올라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쇼코너들이 팍팍팍 있는 데서는 그 슬라럼 주행이 오히려 더 확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럼 슬라럼 주행을 안 하고 어떤 주행을 해야 돼요? 사장님 좀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슬라럼의 성향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야. 자, 슬라럼이라는 거는
몸의 동작이 꼭 뒤쪽에서 있어야지 내가 슬라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슬라롬이라는 건 앉아서 숏을 돌 때는 앉아서 보낸다 생각하면 돼. 앉아서 보낸다. 거꾸로. 슬라롬에 가장 편안하게 그냥 이해하기 쉬운 예는 스탠딩에서 슬라롬을 하다가 엉덩이를 시트에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핸들이 벌써 핸들 조향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핸들 조향이 우리가 왼 코너야. 왼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몸은 벌써 그쪽으로 꼬리는 따라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핸들 조향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안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바이크 각핑으로만 누이려고 해서. 핸들은 분명히 핸들 조향으로는 분명히 속도가 빠르더라도 1mm라도 움직여줘야지 슬라롬이 편안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핸들이 가기 때문에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쪽으로. 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눈높이가. 김준현이가 타는 걸 따라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재현이가 하는 걸 따라한다. 네? 높은 클래스의 선수들을 항상 따라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저 친구들은 그만큼의 테크닉과 주행 능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난이도 설정을 낮게 해서 조금씩 잡아먹어야 된다. 높은 사람들의 주행 스타일을 절대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마뉴엘이나 빌리볼트 타는 영상을 보고 때로는 뭐 테오나 해외 프로라이더들이 타는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로즈? 언더스탠드?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박수만 쳐주고 맙니다. 우리가 와 저렇게도 타는구나 라고 하고 나만의 주행 스타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들이 타는 장소에 그 테크닉까지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그걸 하시면 된다는 얘기. 스로틀을 내가 다 개방해가지고 오픈 시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능력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골드 클래스 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면 더 감아야 돼. 이게 가장 문제다. 이게 더 감아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감아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더 감아가. 그래서 그 멋있는 것만 빨리 저장하죠. 사람들이 멋있는 것만. 그냥 그 주행 영상을 우리가 풀 영상을 보면 RPM 소리 낮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재미없어. 넘겨. 어필 오케이. 여기다. RPM 소리가 과하게 올라와야지 거기서 이야 잘 탄다 멋있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멋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분명히 그건 10이란 말이죠. 10. 1부터 외워서 1부터 9가 있어야 돼. 원동아. 1부터 9가 있어야 되는데 1부터 9는 아예 그냥 다 배제시켜 놓고 10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5%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95% 자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지금 형님도 온로드 많이 타서 오토바이 엔듀로 잘 탄다고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입문하셨고 분명히 그죠? 오토바이를 내가 평소에 탔기 때문에 엔듀로는 뭐 나 오토바이 탈 수 있으니까 기아 1, 2단 넣고 출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나 좀 타 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고 다들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산악이 하드 엔듀로 베이스를 탈 수밖에 없는 지형입니다. 탈 공간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드 엔듀로 안 타. 그냥 싱글길만 탈 거야 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 다 하드 엔듀로 탈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하드 엔듀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다 하드 엔듀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호랑이굴 경주 이런 거 하드 엔듀잖아요.
그냥 앤드류는 그냥 강길 타고 임도 타고 하는 게 앤드류고 산 능선 올라가려고 해서 능선 올라가면 하드 앤드류예요. 시작이라고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90% 이상이 하드 앤드류를 타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드 앤드류를 나 오토바이 좀 타니까 안 배우고 옆에 지금 뭐 준현이 잘 타니까 준현이한테 가서 배워야지. 저 사람 자는 내가 봤을 땐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우리가 가면 안 맞아. 눈높이가 안 맞아. 그러니까 조금 낮은 인호 형이 그래도 좀 오래 탔으니까 인호 형한테 가서 배워야겠어. 그러면 타다가 안 되면 형님 좀 더 가봐라. 2단 너 몇 단이야? 하고 형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스타일이고 안 되면 옆에 잘 타는 형한테 진원이 형한테 형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 그러면 또 그거 스타일 또 그냥 접목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거든요. 하드엔드류 우리나라 사람들의 95%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그게 안쓰럽다는 얘기예요.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을 배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지. 힘든 스포츠인데. 근데 하다못해 내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를 하면 트레이너를 붙여. 헬스 쇠만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 거를 이것도 트레이너를 붙이는데 왜 이거를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타고 있는지가 잘못됐다. 첫 번째. 네, 잘못됐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뭐 동남아 쪽 조금 늦게 붐이 일어났거든요. 하드엔드류가. 근데 인도네시아 지금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2019년도 코로나 전까지 한참 레이스 다닐 때 1년에 해외 시합을 많이 나갈 때 8번까지 나갔습니다. 해외 시합을. 거기에 뭐 하드엔드류 대회도 있고 중국, 대만, 뭐 러시아 뭐 대회들을 많이 나갔는데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 먹어줬습니다. 실력이 비등비등했어. 프로라이더들 빼고 각 나라에서 그냥 취미생활로 좀 탄다는 사람들 치고는 잘 탔어요. 실력이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는데 중국을 갔더니 진짜 거짓말하고 한 손으로 타도 돼. 한 손으로 타도 제가 이겨요. 야, 진짜 저기구나. 웃으면서 탔어. 네. 제가 30분 나오면 2등이, 그러니까 코스 원데이에 제가 30분이 나오면 2등이 1시간 반, 3등이 2시간. 네. 먹고 싸고 와도 제가 이길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미천했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2년도 코로나 끝나고 22년도에 중국 친구들이 메신저가 왔어요. 야, 이제 우리 하드엔드류 좀 탄다. 너 와. 그래서 22년도에 살림에 이다라는 친구가 왔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골드 클래스를 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다운해. 내가 중국 친구들 실력을 아니까 다운해 했더니 괜찮아. 그러지 마. 잘 타 우리 이제. 그래서 내가 조금 솔직히 속으로 웃었거든요. 진짜 잘 타요. 제가 그래서 24년도에 갔냐? 3년도에 갔냐 우리? 23년도에 중국을 한번 갔습니다. 제가 이제 뭐 트레이닝도 안 하고 중국 잘 타는 친구들 조금 늘어났는가 보다 싶어서 갔는데 게임이 안 돼요.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장이 이만큼 됐어. 그게 뭐냐면 다 교육입니다. 교육. 걔들이 일찍 KTM이 그때 그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전담적인 마케팅을 했던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걸 탈 수가 없어요. 무시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결국에 중국 스타일 아시죠? 상동이 센 거. 네. 한 달에 레이스가
중국 전 지역에 한 20-30번 정도 있어요. 상금대회가. 코로나 때도 골라다녀. 내 입맛에 맞는 걸. 직업입니다, 직업. 20살, 21살짜리 애들이 일 안 하고 오토바이만 타요. 레이스만 해. 상금 1등 1,000만 원. 15등까지 줘. 돈을.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겠죠. 안 배우고 탑니까? 배우고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단언컨대 안 됩니다. 2025년에 5년 11월 달 GPS 경기에 중국 챔피언이 와요. 중국 챔피언이. 중국 챔피언은 그 현지에서 우리 인호 형님처럼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키운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오토바이 좋아하니까 너 오토바이 타 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친구들. 네. 해외 친구들, 유럽 친구들 초청해서 교육시켜. 그래서 키운 친구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뭐 종훈이도 필리핀 대회 나갔다 왔지만 우리가 동남아 대회를 무시를 못하는 게 현장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네. 대만 뭐 재영이 제가 얼마 전에 재영이 데리고 갔다 왔는데 쟤 완전 바보 됐어요. 가서 바보, 그냥 바보. 삼촌 저 바보입니다. 네. 바보 됐어요. 바보 완전히. 그 노면이 얼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더운데 노면 자체가 얼었다고 보면 돼요. 미끄러워요. 엄청 미끄러워요. 진짜 발만 대면 쭉 가질 정도로 미끄러워. 다 논의 뻘처럼. 네,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거기에다가 습도 진짜 엄청 높고 덥고. 근데 거기 현지 애들이잖아. 현지는 대만 애들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더울 때 6월달 대만 애들 왔잖아요. 해피. 너무 좋다 날씨. 네, 그러니까 걔들은 적응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레이스에 많은 나라들을 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뭐 중국 얘기하다 말았는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등비등한 실력으로 했을 때는 2019년도까지다. 코로나 이후에는 동남아 선수들 뭐 챔피언들 오면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네. 골드 클래스들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뭐 정재현이도 감당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런 트레이닝으로는. 그래서 레이스를 많이 해야 마일리지가 쌓여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거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회 한번 나갔다 오면 나의 실력이 조금 늘은 것 같은. 그게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레이스가 있어. 못 이겨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레이스 있는 동네를 어떻게 이겨. 네, 그래서 배우고 정확하게 타고 하는 그런 엔드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빨리 와서, 이게 뭐 어쨌든 각광받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제가 본인이 즐겁게 지금 타고 있고 재미있게 제대로 알고 타고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왔을 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태워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고 모르면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끌고 다니다가 나는 이제 얘하고 친해졌으니까 한 2-3년 탔으니까 내 난이도에 낮춰가지고 데리고 다녀도 아까 사장님처럼 흙길 처음 겪은 사람들은 10분만 타도 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 난이도에는 쉽지만 가르쳐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입문자들은 계속 줄고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모터스포츠가 약한데 그리고 저희 세대는 바이크를 타는 세대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부모님들이 절대 안 태우죠. 스쿠터 같은 것도 안 태우잖아. 근데 우리는 바이크를 탔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새롭게 우리 자식들이나 지금 20대 애들은 돈 많아도 이거 안 하죠. 내가 이거 오토바이 타는데 재미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엔드류가 저는 걱정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대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솔직하게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줘야 어쨌든 간에 허스크바나도 타고 KTM도 타고 베타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늘어나야지 판매도 되고 다 같이 뭐 제가 이거 하는 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돼서 정확하게 배우고 재미를 느끼고 내가 할 게 계속 있고 이거 나는 여기까지야. 체력이 문제야. 이런 얘기 안 하고 할 것들이 계속 많이 남아 있어야 10년이고 20년이고 재미있게 계속 타서 주위의 동생들이나 야 이거 안 다치고 재미있게 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추천을 하고 할 텐데 내가 매일 힘들어. 매일 가기만 하면 막 다치고 와. 매일 푹푹 당겨고 하면 주위에서도 안쓰러워하고 그거 뭐한데 하세요? 하지 마시지. 어느 순간 그렇게 돼. 맞아. 내가 돈 쓰고 이걸 뭐한데 할까? 그냥 쉬자. 접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층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예, 2명. 40대. 50대. 예. 그런 연령층이 사실 맞잖아요. 그죠? 저도 조금 있으면 50이고, 누나도 좀 있으면 50이고, 그러면 결국에 힘 빠지고 제대로 타지 않으면 힘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연령층들이 40, 50대로 집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고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인물.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지금 여기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알고 성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인프라가 어쨌든 이건 나 혼자 비밀로 탈 거야, 조심해서 혼자 탈 거야 이게 아니라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시켜줘야 우리의 놀거리가 자꾸 생긴다. 하여튼 뭐 다른 쪽으로 좀 빠졌는데 제가 교육하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많이 하셔서 정확한 주행 연습을 많이 하셔서 주행의 스킬을 계속 쌓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 2년, 3년. 형님이 만약에 주행 스타일로 바꿔서 앞으로 1년 정도만 연습하시면 단언컨대 브론즈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1년만 연습. 무사 통과. 결국에는 주행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형님이 온로드를 타서 주행을 편안하게 하면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흙길의 노면 상태에 그 노면을 무시하세요. 노면에 많은 요철들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걸 내가 눈으로 다 읽으면 뭔가 해야 돼. 뭔가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걸 내가 눈으로 읽고 그냥 무시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서스펜션에 우리가 타고 있는 순정 서스펜션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거를 서스펜션을 내가 쳤을 때 장애물을 박았을 때 최대한 충격이 안 오는 동작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앞뒤 밸런스. 서스펜션을 쫙 펼쳐놓고 갖다 대면 충격이 분명히 안 온다라고 했습니다. 앞 서스펜션이 충격이 많이 가야 되면 뒤에는 더 온다라고 했죠. 그죠? 앞이 안 와야지 뒤쪽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지. 섰다가 주행하는 네. 섰다가 주행하면 힘이 들어가서 버티는 힘. 네네. 제가 네. 뒤쪽으로 밀리지 않는 네. 버티는 힘을 네.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거를 걸쳐서 당긴다라고 하십니다. 걸쳐서 당긴다. 주먹에 힘을 주지 말고 손가락에 힘을 줘서 우리가 턱걸이나 네. 할 때 걸쳐서 힘을 분배해서 얘를 힘을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걸쳐서 당긴다. 걸쳐서. 이 손가락에 힘을 줘서. 걸쳐서 당겨서 삼두와 할배를 이용해서 안전벨트식으로 걸쳐놓는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안 들어갑니다. 팔에. 분배해야 돼요. 힘을 분배를 해야 된다고. 내가 힘을 쓸 때는 힘을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분배. 막 잡는 게 네. 아니라. 손을 주먹을 꽉 주면 주먹에 꽉 주면은 펌핑밖에 안 와요. 네. 그래서 주먹을 주는 게 아니라 걸쳐서
걸어서 힘 주먹은 쥐고 있지만 걸어서 당기는 식으로 삼두와 팔배로 이용해서 당겨주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상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분명히 어깨나 다른 쪽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상체를 닫은 상태에서 하면 내가 앞쪽 베이스로 무게 중심이 실려 있기 때문에 팔의 힘이 닫혀 있겠죠. 닫혀 있는다라는 게 뭐예요? 상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얘가 발달해서. 있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강해져서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 뒤쪽으로 가는 힘이 더 많아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못 느낀다라고 그럼 좀 편해지고. 네. 그래서 상체를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클러치의 각도는 지금 상당히 멀죠, 그죠? 네. 상당히 멀죠. 제가 손이 보통적인 손인데 미디움 라지 정도 되거든요. 자, 이게 클러치 레바의 세팅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클러치가 이렇게 하면은 멈추고 바이크가 멈추고 이렇게 하면 가고 출발되고 거의 이렇게 타시죠 대부분 멀게. 네. 하드엔드 이거는 모토크로스나 그 달리는 경기 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최대한 가깝게 써서 기역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역자. 내가 레바가 이렇게 했는데 기역자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레바 각도를 튜닝 하셔야 돼요. 레바 각도를 튜닝을 하셔야 된다고. 가깝게.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형. 힘드니까 얘를 기역자로 꺾어서 이게 순정이 돼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디귿자로 말리면서 클러치를 잡고 오픈이 되면 기역자로 남아 있어야 돼. 오픈. 디귿 오픈. 디귿자 오픈. 디귿자 오픈. 이렇게 돼야지 내가 클러치를 정교하게 미세하게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로 이렇게 하면 미세한 클러치 테크닉이 전혀 없습니다. 맞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가야 되는데 확 나서 확 가거나 클러치 오픈 미스가 나는 거예요. 오픈 미스. 네. 그럼 저거는 제품으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제품으로 바꿔도 되고 순정으로 튜닝해도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샵에 맡기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샵에 맡기셔야 돼요. 그 튜닝은 윤팩토리가 잘해요. 뭐 ARC라든지 그 폴리스포츠에서 나오는 레바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순정 레바의 정밀함은 따라가지고 오대요 사실. 네. 근데 이제 하드엔드로에서 순정 레바를 쓰면 파손 여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ARC나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변경을 하는데 순정 레바의 정교한 테크닉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순정 레바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좀 이따가 주행할 때 뭐 저희가 뒤쪽에 각도 튜닝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손 작으신 분들 그리고 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만져보시고 아 이 정도 느낌이구나, 이 정도에서 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레바 튜닝을 하신 분들. 그럼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다른 뭐 제품들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네. 레바 튜닝 말고 일반적인 제품 이렇게 저희가 뭐 알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접히는 조절식 타입되는 거 쓰잖아요. 알리!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알리! 일로 와! 아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제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웬만하면 뭐 OEM 파츠라고 하나요 그게? 네. OEM 파츠가 사제죠, 사제 그죠? 네. 사제품을 쓰더라도 내용이 있는 네네.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지금 선수들이 RPM이 높아지고 앞쪽 베이스를 가서 몸이 앞으로 가서 이런 자세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자세. 제가 상진이가 예전에 이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자세들. 다리가 열리고 스텝이 열려서 같이 들어가는 자세. 같이 들어가는 자세.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같이 들어가는 자세. 이거는 테크닉입니다. 이 자세가 왜 나오는지 아시는 분? 대답해도 돼. 왜 나와? 가기 마리셀 때 늦어서?
예, 가기만 있을 때. 가기만 했을 때 뒷그립을 제대로 줄 수 있는 각도와 사람의 몸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앞쪽으로. 예.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는 미스 났어요, 미스. 미스. 어필을 치는데, 백플립 날 것 같을 때 그냥 막 속력으로, 주행으로 잡아먹지 못해서, 속력을 내가 중간에 한번 나서, 그죠? 선수들도 실수해서 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각도에서 다시 스타트 했을 때 탄력 구간, 속력이 줄 거 아닙니까? 10km로 가다가 한번 미스를 하면 9km로 줄잖아요. 그러면 줄면 내가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속력을 확 과하게 더 내줘야 되는데, 과하게 내주기 위해서 미스 났으니까 스로틀이 깊어지니까 앞바퀴가 뜨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갔다가 접진할 때는 가슴 열었다가 앞으로 갔다가 가슴 여는 건 뭐냐면 그립. 내가 감으니까 그립이 안 나오니까 뒤로 자꾸 주는 거예요, 상체를. 이거는 미스가 났기 때문에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그러니까 지금 현존 프로라이더 중에 자비스라든지 마뉴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진짜 앤드류의 주행 스타일대로 타는 겁니다. 앤드류 주행 스타일. 퍼포먼스 화려하지 않고 일정한 RPM을 맞춰서 내고. 네. 다른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는 파워풀하고 과한데, 그 친구들이 올라가면 부드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고. 그 친구들은 주행 스타일 베이스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하드앤드류는 주행이 95% 정도 완성이 돼야지 5%의 테크닉으로 보태서 100%를 완성한다. 네. 그겁니다, 오늘. 네.